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간 강의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주로 그동안에는 이제 그 마케팅 성공 사례 내지는 뭐 리더십 관련, 기업에 관련된 이제 CEO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그동안에 한 15년간 식음료 업계 일을 하면서 또 그 중에 3년은 의료기 이제 회사에서 또 한 3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식음료 할 때도 가급적이면은 우리 좀 건강지향적이고 좀 자연지향적인 이런 음료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을 대추나 아침 햇살, 뭐 초록 매실, 하늘보리 같은 이런 국산 농산물을 가지고 음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도 전 세계에서 음료가 한 400조가 되는데 식품 시장까지 하면 한 5천조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음료 쪽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먹히고 있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코카콜라라는 이제 제품인데, 왜 한국에는 코카콜라 같은 제품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한 톨도 나지 않는 오렌지 커피 콜라 같은 이런 제품들이 한국 시장을 이제 지배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우리 입에 맞는 또 우리 소재로 만든 우리 음료를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번 먹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한 20조가 팔리고 있는데 대단한 제품이죠. 또 브랜드 파워도 이제 1위였고, 그런데 그런 제품이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그렇게 부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안셀러 제품은 맞습니다만은 명품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콜라가 명품은 아닐 것 같아. 그럼 명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음료에서 최소한 전 세계 인류가 안심하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음료의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제가 일을 했었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생활 속에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좀 자연에 가까워야 되겠고, 또 이제 건강지향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12여 년간 제가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의료기 회사에 갔을 때도 음료하던 사람이 의료기를 이제 가게 되니까 전혀 다른 업종 아니냐. 그러나 이제 제 판단에는 음료가 됐든 의료기기가 됐든 결국 지향점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향하더라. 제품 형태는 다른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향점이 같아간다면은 거기에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간 일을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단순하게 음료의 카테고리를 넘어서서 식품을 또 넘어서서 인류의 어떤 건강까지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건강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비전문가입니다만은 그래도 식음료 의료기 회사에서 한 15년간 일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요즘은 뭐 거의 문맹률이 제로인 시대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뭐 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죠. 제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모든 정보를 뭐 네이버가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서 현대인들한테 문맹이 있다면 뭘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들은 이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제가 식음료에서 건강을 고민하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사회의 건강에 대해서는 미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공부했던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좀 공유하고, 비전문가지만은 식품인이 바라보는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좀 나누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은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질병 없이 이제 약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개념이 조금 넓어졌죠. 질병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신체적 물론이고 정신적 또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안녕의 상태로 놓여져 있는 이 상태를 이제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개인의 건강,
건강의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재밌는 부분은 각 개인이 존재하지만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또 건강지수는 또 달리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 건강지수도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건강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서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녕을 생각할 정도의 건강한 상태가 되어 있는가? 단순히 질병을 넘어서는 기본 욕구, 안전 욕구, 자기 실현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런 건강지수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9.11 테러라든지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전 세계적인 위협적인 이런 상황들조차도 어찌 보면 세계 인류의 건강지수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각 기본적인 우리 지구촌에 사는 각 개인의 주체들의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선 여러분들은 열심히 지금까지 가정이나 또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마는 나는 정말 건강한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 속에서 얼마나 건강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건강하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두 분.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50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건강하지 않느냐? 그래 물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쭉 중에 아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인가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의 가치는 과연 뭘까? 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책 두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3, 40년 전에 나온 1972년도에 트리나 폴러스가 지은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거 한 10분, 2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어른 동화죠. 이 메시지는 결국 세상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하우형 인간, 내가 왜 사는가? 그다음에 하우형 인간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다음에 왓형 인간이란다면은 나는 무엇인가? 저것은 무엇인가라고 끊임없이 이제 의문을 가지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고 제 인생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인데요. 이 두 책 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이 더 많이 팔렸을까?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가구, 주방 가구를 판매하는 세일즈맨 출신이 세일즈에서 대성공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던 성공의 비법, 그 방법론을 자기 이야기를 포함해서 많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아주 두껍게 만든 책인데 이 책도 아마 상당히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고 지금도 인기가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적은 책들인데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책이 어떤 책이 더 권할 거다 말 거라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두 책이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최소한 몇백만 부, 한 권은 몇백만 부 팔리고 한 권은 몇천만 부 팔렸어요. 어떤 게 더 많이 팔렸을까요? 현대인들은 아마 이 정상에서 만납시라고 하는 내가 성공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방법까지 가르쳐 준다면은 당신이 먼저 갔다고 한다면 그 길을 나는 좀 배워서 해보고 싶다라는 게 더 큰 욕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 책이 한 2, 3천만 부 팔렸거든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건강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합니다만은 결국 건강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 두 개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여성 팝 디바였던 그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여자입니다. 같은 여자입니다. 한참 정성기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좀 마약에 손을 대고 굉장히 병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 같은 정도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 팝 디바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림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들은 살다 보면은 우선 먹고 살기 바빠서 또 돈도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해서 정말로 밤잠 없이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작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알고 못하는 거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이 저는 당장의 돈은 못 벌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강의가 되지 않겠나 이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수년간 나름대로 이제 건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건강 음료를 만들고 지금은 또 이제 제가 건강식품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은 건강하는데 과연 건강이 뭘까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건강을 이야기하려면 건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건강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인간은 과연 뭘까? 라고 다시 제 스스로한테 물어봤더니 자연의 일부더라. 자연은 뭔가 봤더니 이제 생명이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일부인 자연의 일부인 인간에 대해서 건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에 하나 제가 앞으로 인생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 중에 남아있는 인생에서 인류의 어떤 건강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해볼 만한 일이 되겠다라는 확신을 좀 더 가지게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자연의 일부인 인간을 이야기하려면 자연을 조금 더 찾아 들어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일을 저는 좀 집요하게 추적해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본질적으로 좀 개념을 좀 정리하려고 자연을 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이런 학문적으로 이미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너무 쉽게 답을 찾았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 자연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있죠. 뭐 자연 탐구 생활인가요? 뭐 이런 과목 이름만 좀 바뀌었지만은 자연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미 가장 기본 교육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교육에 자연이라는 과목이 6년간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또 재미난 걸 발견한 게 그게 중학교 가서 그 자연 공부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어요. 좀 더 과목을 세분화시켜서 제 학교 다닐 때는 물상하고 생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도 나누어서 공부를 했죠. 근데 또 고등학교 가니까 또 찢어졌어요. 우리가 경영학이 있으면 거기 회의학이든 마케팅이든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이 자연이라는 영역을 하나씩 쪼개가지고 이제 좀 더 심화를 해 나가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생물은 그대로 있고 물상을 물리하고 화학으로 또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구과학이나 대학 가서는 생화학 이렇게 다양하게 심화가 되긴 합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연을 세도막을 낸다면은 생물, 물리, 화학이다라고 우리는 어릴 때 익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의료기에 있으면서 의료기기를 했는데 의료기기를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 물리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인간의 건강을 접근해 나가는 거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국 가서
무슨 약을 사고 또 몸에 바르는 파스를 사고 하는데 이 파스가 나는 약국에서 파니까 약으로 그냥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우리 신체에 붙여서 신체의 변화를 일으켜서 몸의 건강을 치료를 하는 의료기기라고 이제 분류가 되더라고요. 물리학적인 이론을 접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생물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먹는 거죠. 식품들이 대부분들이 이제 생물학적인 접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화학은 뭐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제약, 약이라는 것들이 우리 병을 고쳐주는 그 약들은 대부분 다 화학적 접근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잖아요. 야,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약도 만들어 팔지만은 건강보조식품도 하고 의료기기도 하는 것들이 그냥 저는 수평적인 돈 많이 벌려고 계열 확장 하나 생각했었는데 조금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자연이라고 하는 인간의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좀 더 실용화시켜서 세상 사람들한테 좀 이롭게 만드는 제품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었구나라는 쉽게 이제 저는 이해가 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한 십수년간 먹거리, 마실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니 저는 자연 중에서도 그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내 마음대로 연구를 했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앞으로 계속 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건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큰 축을 내가 맡게 되겠다라는 확신을 또 가지게 되죠. 제만의 어떤 역할을 찾기 위해서 제 스스로 정리를 내린 겁니다만은 나름대로 명쾌하게 제가 접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내 혼자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오랜 동안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연구한 이런 사람들을 좀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양한 분야의 이 생화학적인 부분에 대한 그 저서들을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대의학과, 그다음에 대체의학, 그리고 또 이 화학자, 생물학자, 뭐 한의학자, 한의사, 의사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다 자문을 구하고 해서 저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쉽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 생물학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 신야 히로미라는 그 내과 의사 일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냈는데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책이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한 500만 부가 일본에서 팔리면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건물에 있는 그 회장님이 저한테 책을 보내준 책이라서 여기서 제가 강연을 하게 돼서 상당히 의미가 좀 색다른데요. 어쨌든 이 책을 읽고 저는 그동안에 10몇 년간 공부하면서 식품에 대해서 뭔가 활용점정을 찍었다고 할 정도의 발견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다 보면은 뭔가 깨달음이 하나 이제 우연찮게 올 때가 있을 건데 그는 사람을 만났을 때나 책을 통해서나 어떤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 한 찰나의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식품인으로서 깨달음을 준 책 중에 하나가 이 신야 히로미 박사의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몸이 병원에서 나를 도와주고 약을 가지고 아플 때는 저를 낫게 하지만은 내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몸의 구조와 있다라는 엄청난 인체의 신비를 또 깨닫게 해준 부분이 전 세계적인 면역의 대가인 아보도르라는 박사의 책이나 여러 가지 논문들을 또 제가 접하게 돼가지고 이 부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제가 혼자 주장하는 건강 균형론, 내 몸은 내가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론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균형, 두 번째는 대사균형. 대사라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뭐 신진대사, 물질대사 같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대사균형. 그 다음에 이제 면역균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찌 보면 다소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같이 회계학을 전공하고 은행원 출신이 어쩌다가 음료를 하게 되고 또 식품을 하게 되다 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부분이고 제 같은 사람도 이해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한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과연 뭘까? 우리가 뭔가의 에너지원을 섭취하면서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조물주가 있었다고 치고 생명이라는 인간의 생명을 만들었는데
너는 한번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수명은 주되, 모든 생명한테 수명은 주되, 거기에서 끊임없이 무슨 에너지를 섭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참 재미나더라고요. 인간 같은 경우는 평균 요즘 같은 경우는 한 80년 사는데 하루에 3끼는 먹게 만들었어요. 뭐 2끼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평균 2-3끼를 평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된다는 아주 재미나게 이제 그 원리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막 먹고 있는 에너지원들 중에 태양에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체들 중에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에너지원들 중에 우리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한 3분만 먹지 않으면은 생명 유지를 못하는 게 사실은 있어요. 그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공기입니다. 그 공기는 우리가 3분 동안 만약에 먹지를 못한다면은 뭐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게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에너지원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공기도 좋은 공기가 있고 나쁜 공기가 있을 것 같아요. 탄광촌에 있는 사람이나 도시의 한복판에 사는 사람하고 저는 시골이나 이런 데서 사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공기가 다를 건데, 또 그 중요한 에너지원, 정말로 끊임없이 섭취를 해야 되는 에너지원들 중에 어떤 공기인가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 건강에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좋은 공기 있는 곳은 알지만은 못하는 형편 또한 우리가 고려해서 판단했을 때 좋은 공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런데 3분 동안 아무리 좋은 공기를 이제 먹는다 하더라도 일주일을 못 버티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게. 내가 이미 답을 적어놔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물이잖아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같은 게 무너졌을 때 그 대부분들은 다 전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 구조된 사람, 뭐 일주일 만에 구조된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도 구조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럴 때 요 이치를 알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한 며칠 동안 며칠 만에 구조된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에 공기 구멍이 있어서 공기가 들어왔던 거예요. 만약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3분 만에 바로 죽었습니다. 그 이제 3분을 넘긴 사람들은 공기 구멍이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 버틴 사람들은 거기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어떤 부분에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백화점이니까 음료수 매장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거기 갇히는 바람에 옆에 있던 음료수를 조금씩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가. 근데요, 아무리 일주일 이제 넘긴다 하더라도 한 달은 못 버티는 게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음식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영양이라는 측면. 사실은 이 세 가지 전체가 영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영양이라는 것이 보통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우리 몸을 구성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3대 영양소라고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이제 미량이지만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을 포함해가지고 5대 영양소라고 그러잖아요. 요 5가지 영양소를 5대 영양소라고 그리고 물을 포함해가지고 6대 영양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영양 부분들이 기본적인 균형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때는 건강한 삶을 할 수 없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치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물도 마찬가지로 좋은 물과 나쁜 물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음식조차도 우리는 배만 채우고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특히 이제 뭐 돌을 먹어도 소화가 된다고 하는 젊은 시절에는 막 햄버거를 먹고 콜라를 마시고 뭐 이렇게 생활해도 크게 자기 건강에 적신호를 못 느껴요. 그 이유도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들이 균형을 깨질 때는 건강에 적신호가 반드시 이제 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이런 영양을 먹고 인간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운 이야기인데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이제 세상 깜짝 놀란 게, 우리 몸이 매일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열심히 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몸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건 다 알 겁니다. 한 60조 정도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검사한다 이러면은 그 세포를 뭐 몇십만 마리 딱 떼내서 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게 그 조직 검사한다라고 하는데, 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이제 모여서 기관이라는 게 됩니다. 위, 간 같은 이런 오장육부의 기관이 되죠. 기관. 그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됩니다. 호흡계, 순환계, 생식계, 소화계 이런 기관계가 되잖아요. 그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인 인간이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조직과 기관들이 부분마다 수명이 다 있다. 수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대부분들은 우리가 한 20년간 소위 말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몸의 세포들이 분열을 해서 숫자가 늘어나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이 멈추는, 성인이 됐다고 말하는 육체적인 성장이 멈추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 세포 분열이 끝나는가요?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세포는 분열을 하는데 그만큼 세포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재생이 일어난다 그래요.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걸 이제 수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조직과 기관들이 수명들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여기 여성분들은 많이 계시니까 뭐 미장원이나 피부 미용실에서 한 번씩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피부는 세포가 재생이 며칠 만에 한 번씩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며칠 만에 한 번씩 되죠? 28일에 한 번씩 바뀐다 그래요. 28일. 그래서 죽은 세포들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 말하는 때로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피, 같은 피부라 하더라도 머리 피부는 60일입니다. 그다음에 그 기관과 조직 중에서 가장 빨리 세포가 재생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 위랍니다. 위. 이틀에 한 번씩 바뀐대요.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친구라서 아마 굉장히 빨리 재생이 이제 죽고 새로운 것을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피 중에서도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한 4개월 만에 한 번씩 피는 계속 새 피로 바뀌어져요. 피도 혈액세포니까. 그 다음에 백혈구, 우리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48일에 한 번씩 또 바뀝니다. 또 뼈 같은 경우는 뼈 조직은 좀 길어요. 한 7년에 거쳐서 이제 바뀝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한 3, 4개월의 주기로 해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면은 굉장히 덩치 큰 코끼리하고 우리 조그만한 찌하고 세포 크기가 어떤 애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 것 같죠? 똑같아 그러죠? 그 사이즈는 비슷한데 숫자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났을 때 뭐 성인 될 때까지 덩치가 다르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끊임없이 늘어나다가 이제 다 자라고 난 다음부터는 재생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 재생이 일어나는 것들이 끊임없이 수명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피트니스 가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짤 때도 3개월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걸 뭐 이제 할 때도 한 3개월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만 좋아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세포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한 3, 4개월 정도 못 만난 친구가 어느 날 탁 만나가지고 야, 너 오랜만에 만나 참 때깔 좋아졌다. 얼굴 좋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얼굴이 상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얼굴 좋아진 친구는 분명히 최근 3개월 동안에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나중에 스트레스 해야 좀 놉니다만은 뭔가 하여튼 부실하게 먹거나 제때 못 먹거나 해가지고 한 친구들은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얼굴에서부터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분들이 화장품 좋은 거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화장 빨리 잘 받는 피부를 좋게 만들려고 한다면은 피부를 관리를 해야 되고,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피부 껍데기만 마사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그다음에 그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는 혈액과 이제 오장육부를 관리를 안 해주면은 화장품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뷰티와 헬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생,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3개월 전하고 저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대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바뀌어 나간다. 근데 이제 평생 태어났을 때 만들어졌던 세포가 내가 죽음이 이르기까지
절대 재생이 안 일어나는 세포가 있다고 그러죠. 60조 세포 중에서 대부분들이 재생이 일어나는데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일어나지 않는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는 그것도 약간 예설이 그래도 좀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 라는 정도까지만은 나왔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절대 재생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세포가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다치고 나면은 그 신경에 이 활동하는 영역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척추를 다치면은 하반신 마비가 되고 경추를 목 다치면은 상반신 마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다치면 재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신경의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이 활동을 못하니까 그 식물인간도 되고 하는 이유가 신경은 다시 재생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빨을 치료해 신경치료 한다고 하는데 뭐 충치가 생겨가지고 이제 신경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치과 가서 치료를 합니다. 그럼 그 신경을 끌어내고 나면 그 이빨에 있는 부분은 평생 안 아프잖아요. 신경세포는 다시 안 살아나니까. 그 부분 신경세포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신경세포는 재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신경세포를 다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살은 찢어져도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자기네들이 달아붙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움직이지 않고 병원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깁스를 하고 있으면은 또 붙잖아요. 근데 신경세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야 되는, 신경세포에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뇌세포 같은 경우는 이 단단한 해골로 딱 뼈로 이게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척수같이 중요한 신경세포는 또 이 척추, 등뼈를 가지고 딱 감싸고 있고 보호를 하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손상이 일어나면 재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더라도 영양 섭취를 하더라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는 몰라서 또 나이 들어서도 또 그걸 개념이 없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느 정도 40대 정도 돼가지고 생활의 안정권에 접어들고 이래 되면은 야 이제 좀 그동안에 이제 못 먹었던 거 좀 잘 먹어보자 해가지고 맨날 가족들 데리고 가는 데가 어딥니까? 외식하러 가자 해가지고 외식 자주 하게 되는데 주로 고깃집 가서 먹게 되고 이런 고기 이제 우리가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게 됐지만은 그게 과연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세포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되는 잘 먹는 것인가 아닌 건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앞에 고기를 잘 못 먹어서 고기를 자주 먹는 거하고 우리 몸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정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데 영양 균형이 그럼 잘만 먹고 제대로만 먹으면은 건강을 유지하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먹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소화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찌꺼기는 배설이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대사, 소위 말하는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이 대사가 제대로 안 돼버리면은 또 건강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알아서 우리 먹어주면은 못 먹어서 다르지 먹어만 주면은 지가 알아서 몸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야,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아까 신야 히로미 박사가 남긴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사실은 요 대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몇십만 명의 환자들을 그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복개 수술을 하고 내시경을 하고 이게 그 장암, 위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하고 또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이제 주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또 이제 훌륭한 게 그 30년 동안 자기한테 거쳐간 20만 명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록을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봤더니, 아니, 공통점이 있고, 뭔가 이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더라, 이게. 동양인하고 서양인이 다른 점이 뭐고, 다음에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얼굴을 볼 때 사람 탁 만나면, 야, 당신 인상이 좋다. 인상을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참 재밌는 게, 자기는 위상을 보고 장상을 본다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 내시경으로 내장을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장 상태를 보면은, 위 상태를 보면은,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몇 살까지 살 것이며, 어떤 병이 많이 걸릴 것이고, 주로 먹는 거는 뭘 잘 먹고 하는 것들이 자기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건강 상태를.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위상, 장상을 자기는 보고 건강을 판단한다. 그만큼 이제 뭔가 했던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임상했던 결과를 이제 논문으로 만들고 책을 정리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대사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효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사 부분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생명의 큰 흐름을 이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그냥 뭐 위가 알아서 하고 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고 있는 촉매제가 존재하는데 이 촉매제가 없으면은 그 효소라는 존재입니다. 엔자임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쓰고 있고 아마 여성분들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하는 것이 아마 코엔자임, Q10 뭐 이런 요즘 제품도 나오고 코엔자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엔자임은 효소고 CO를 붙여서 조효소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효소를 도와주는 그라는 거죠. 조효소. 대부분이 비타민, 미네랄 우리가 40대가 되면은 비타민제, 미네랄 뭐 이렇게 영양제를 많이 사 먹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조효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체 조절 기능을 하는 기본 영양소인데 그게 이제 조효소라는 건데요. 그 효소가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참 기가 막힙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 이 효소가 자기 그 체내에 없거나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영양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피와 살이 되고 식물 같은 경우는 강압성 작용을 하는 이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생명이 유지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의 역할을 맡은 놈이 이 효소라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 흡수는 물론이고 분해 배출을 항암, 항균, 뭐 혈액 정화해서 세포 부활하는 모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효소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럼 이 효소라는 놈을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효소학자들이 이미 연구 딱 끝난 것들을 저는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릴 뿐이에요. 그걸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야, 그럼 효소가 뭔가 이래 봤더니 생명체를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요. 쌀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백미가 있고 현미가 있어요. 우리 자꾸 사람들이 현미밥을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왜 그럴까? 단순하게 영양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영양 문제를 넘어섰더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미가 있고 현미가 있는데 땅에 묻어놔요. 그러면은 백미는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런데 현미는 싹이 올라와요. 이게 이제 살아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거인데 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싹이 올라올까? 그 배아에서 쌀론에서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그 싹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땅을 파보면요. 그 살겨 아래에 있는 그 백미, 우리가 말하는 그 백미 부분이 없어져 버리고요. 빈 껍데기 살겨만 남습니다. 또 싹이 올라와요.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쌀눈에 쓰는 생명을 싹을 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다음에 그 싹이 올라오는데 영양분은 백미가 제공해주고 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백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백미에는 충분한 쌀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이나 각종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데 백미를 먹어도 그냥 열심히 우리가 에너지 섭취가 살아갈 수 있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필요하다고 하는 효소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배아에 에너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거를 보충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양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그 영양이 활동하고 소화시키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배설시키는 이 대사작용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촉매제인 효소를 안 먹어주면은 영양을 아무리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은 절대 필요한 것들을 같이 먹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곡식을 먹어라, 통과일을 먹어라, 껍데기채 먹어라, 씨채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속에 효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뇨분들이 이제 뭐 혼식을 먹으라는 데 가지고 맨날 보리밥만 드시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통곡식을 드시라는 게 통곡식을. 그래서 현미를 먹고 보리미를 이렇게 섞어서 먹더라도 그 도정된 걸 먹지 말고 항상 그 배아가 있는 통곡식을 먹어주라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당뇨 있는 사람들이 인슐린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영양 바란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는 그 효소원을 같이 먹어주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리만 열심히 먹는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참 재미난 건요. 그 정도로 중요한 효소가 있는데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주로 식물에 대부분 다 있어요. 식물에. 이게 풀이나 뭐 열매나 곡물이나 뭐 이런 하여튼 식물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잡식 동물이니까 뭐 육식도 먹고 채식도 먹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이제 섭취 가능성이 있는데 균형 있는 식사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럼 육식 동물은 어떡하지? 호랑이나 사자 같은 애들은 주로 육식 동물을 잡아가지고 살코기만 뜯어먹는 애들인데, 그 효소가 좀 주로 식물에 있다는데, 식물을 못 먹는데, 안 먹는데 어떻게 효소를 보충하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딱 잡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먹는 부분이 어딘가 혹시 아세요? 내장부터 먹는다 그러잖아요. 왜 내장부터 먹을까요? 내장이 맛있었어, 곱창이? 처음엔 저도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기가 막힌 생태계다라는 거죠.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기가 식물을 못 먹으니까 식물을 뜯어먹은 초식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내장을 먹게 되면 내장 속에 그 효소원이 가득 들어가 있는 식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효소가 발효되고 그 효소가 만들어진 그거를 자기는 간접적으로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를 먼저 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지가 좋아하는 뭐 목살 뜯어먹고 갈비 뜯어먹고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제 자연의 신비입니다. 그 정도로 이 효소가 중요하다는 거를 반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효소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많은 효소의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화효소가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역할도 제일 커요. 그 소화효소라는 건 뭐냐면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려면은 그 먹은 것들이 분해되고 이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막 고기 같은 거 뜯어먹, 이제 뭐 오늘 저녁에 점심 때 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고기 먹은 분, 무슨 뭐 질긴 거, 오징어 드신 분도 뭐 있을 건데 그게 한 서너 시간 되면 우리는 금방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그래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거 실험을 해봤어요. 그 달걀 흰자가 단백질로 만들어졌거든요. 요거를 강한 산성, 우리가 알고 있는 독한 산성이라는 거에 100도 온도에서 24시간 딱 해야만 이게 분해가 되더라 이거지. 고기가 분해가 돼야 이게 뭐 우리한테 살이 되든 하는데 이 계란 흰자조차도 그렇다. 그런데 그 돼지 그 위액, 그러니까 효소가 이미 이제 분비되어 있는 그 효소 위액을 딱 넣어주면은 40도에서 2시간 지나면은 싹 분해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근데 달걀 흰 껍데기들은데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먹은 것들이 2-3시간, 3-4시간 만에 소화가 돼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소위 말해서 대소변까지 노는 게 우리 몸인데 그거를 밖에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면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 효소가 굉장한 화학적 반응을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그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소화 부분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그 부분들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실험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죠. 그런데 이 효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 탄수화물 우리가 먹으면은 이게 포도당이 되는데 그거를 분해하는 효소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침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씹어주면 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밀라제를 자꾸 만들어서 그 소화를 시키는데 도와주라고 좋기 때문에 씹어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단백질 같은 경우는 또 효소가 다릅니다. 펩신, 그다음에 이렇게 리파제 지방을 분해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말타제, 그다음에 술을 먹으면은 우리가 아예 술 먹는데 난 술을 잘 못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때문에 술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좀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거 있을 거예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아세트알데히드입니까? 그런 효소가 있어요. 근데요, 재밌는 거는 그 효소들이 이제 하나씩 발견하다 보니까 그 효소의, 이 효소의 기본적인, 분해하고 소화하고 이렇게 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효소들은 다 따로 있지만은, 공통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뒤에 전부 다 아제를 붙였어요, 이 학자들이. 그래서 아밀라제, 무슨 아제, 리파제, 말타제 해가지고 뒤에 아제 붙은 것들, 그 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아제가 없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이후에, 이 효소가 너무 많네? 난 보니까 막 수천 개가 있더라, 이거지. 그 효소에는 이제 뒤에 알아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제를 붙이자.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야, 그럼 그 효소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효소는요, 열에 약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지 성질 자체가 단백질이 이제 열을 가하면은 이제 고기 막 냄새 나고 변형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도에 굉장히 약합니다. 민감합니다. 그러면 이 효소가 우리 몸에서 하여튼 모든 음식물을 분해하고 뭐 조혈작용이니 약간이면 모든 기능 신진대사를 한다 했는데 이 친구가 잘 안 돌아가면은 지 기능을 못하면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적신호가 생기게 되게 돼 있는데 그 친구가 온도에 약하다 보니까 가장 적절하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온도가 몇 도냐를 봤더니 37도예요. 뭔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체내 온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온도계로 재면은 36.5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미 기나 겨드랑이에서 몸 밖에서 재기 때문에 좀 식어가지고 36.5도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심부 온도, 실제로 몸 안에서 내장 안에서 온도를 재면 37도가 평균 정상입니다. 이 상태가 효소가 제일 적정하게 자기 기능을 하는 온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참 조물주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잘 효소 활동을 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서 온도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온도가 막 올라가면 이게 병드는 요소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켜주기 위해서 그 온도를 끊임없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신체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여름 되면 막 땀 나는 것이 땀구멍이 열려서 안에 있는 열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우면은 오그라드는 것들이 우리 꼬마들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 뭐 하네. 쭉 쳐지고 막 오그라들고 가는 것들이 애기들 보면 뭐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온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알아서. 야, 나는 땀이 좀 많이 나는데 어떤 거야? 내 체질이 뭐야? 뭐 이래서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보면 몸에 열이 많은 거예요.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땀을 자꾸 빼주는 거예요. 몸이 알아서. 아, 나는 땀이 안 나는 사람이야. 손발에 땀이 안 나는 사람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조해! 이런 사람들은 몸이 굉장히 찬 사람들이에요. 그 체질상. 이렇게 이해하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소위 말해서 항상성이랍니다.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항상성이라는 게 우리 몸에는 이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참 재미나는 거는요, 이 효소가 온도에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건가를 단적으로 예를 들은 게 하나 있는 게, 근데 제 이야기는 재밌습니까? 네. 동사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겨울에 남자들, 남자든 여자든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자다가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 동사했다 그러잖아요. 그 동사한 사람 만져보셨어요? 얼어 죽었으면요, 언다는 건 빙점이 0도잖아요, 0도. 그러면 딱딱하게 얼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얼어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동사라고 하느냐? 이 효소라는 게 굉장히 온도에 민감하다 했잖아요. 1도가 떨어질 때마다 지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인 작용을 하는데, 체내 온도가 1도 딱 떨어지면 얘 활성도가 한 15 정도가 떨어집니다. 15%가. 15%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겨울에 이제 술 먹고라는 이야기 뭐냐면 지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몸이 온도가 떨어지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1도 떨어지고 2도 떨어지고 하면 이제 15%, 30%, 45%가 효소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도 정도 몸이 딱 떨어지면요, 영하가 아니라 영상 30도 정도만 체내 온도가 딱 떨어지면은 모든 효소가 멈춰버립니다. 활성도가 까지면 한 15%인데 한 6, 7도 떨어지고 나면은 거의 뭐 효소는 활성도가 제로에 가까워져 버리니까 음식물을 가다가 소화되는 것도 스톱, 숨 쉬는 것도 스톱, 모든 기능이 스톱돼 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사라는 것이 몸이 얼어 죽는 것이 아니라 효소 활성도가 스톱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체온증이라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환자들 대부분 온도를 재보면은 37도가 안 나옵니다.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왜 떨어지는데 그러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기능들이 효소 활동이 스톱되니까, 스톱이 아니라 기능이 활성도가 떨어지니까 간에 문제가 생기고 위에 문제 생기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미나죠? 근데요, 이거를 참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그 이치를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기 때문에 요거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가지고 이게 생화학적이라고 했잖아요. 화학회사들이 이제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자동 세탁기를 쓰시는데 옛날에는 빨래 해가지고 빨래비누하고 양재물로 했습니다만 요즘은 자동 세탁기 쫙 하잖아요. 세제 붓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 그 세제의 원료가 뭔지 아세요 혹시? 효소입니다, 효소. 그 무슨 말이냐? 빨래하는데 왜 효소로 쓰지? 빨래에 있는 때를 벗겨내는데 그냥 단순히 먼지나 이런 것들은 물로 그냥 헹궈도 돼요. 그런데 이제 기름때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때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 옷에 들어붙으면 잘 안 집니다. 그 이제 우리 때가 뭐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몸은 대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이 손톱, 머리, 피부 다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죽은 세포가 이제 때로 나와가지고 이제 옷에 막 이제 묻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씻으려고 하니까 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이제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때 중에 제일 빼기 어려운 때인데 그거를 제일 잘 빼는 놈이 이제 효소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효소를 이제 가지고 세제를 만들면은 천연 세제 효소 만들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주로 화학 제제를 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세탁기에 딱 넣어가지고 팽 걸리면은 금방 지워지니까 세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 세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 세탁기에 자동으로 딱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온수가 조정되잖아요. 물 온도가. 몇 도로 온도가 맞춰지는 거 유심히 보신 적 있어요? 딱 자세히 보면 40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40도냐? 효소가 제일 활성화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돌아가고 이게 공기 노출되니까 한 40도 정도 맞춰놔야 한 37도 정도로 이제 그 효소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맞춰진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면요. 이 친구가 근데 이 뭘 내가 하려 했냐면은 우리 목욕탕에 사우나에서 이제 뜨뜻한 물에 머리에 수건 얹고 있는 뭐 여자 할라니 그렇고 남자 할라니 그렇고 해서 인마 사진이 있어서 내가 올려놨는데 우리가 뜨뜻한 물에 이제 목욕탕 가가지고 온탕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골프장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온도계에 있는 목욕탕들 있잖아요. 온도 자세히 보셨어요? 보통 몇 도로 되어 있는지? 보통 40도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42도쯤 되는 건 열탕이고요. 보통 38도에서 40도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좀 그 정도 해줘야 우리 체내 온도가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열을 좀 이제 정상화시켜 줘가지고 효소가 잘 활성화되게 만들어서 몸에 이상이 있던 사람도 탕에 다 갖다 놓으면 개운하고 뭔가 좀 힘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그 효소 활성도를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한국만의 온돌 문화와 찜질방 문화 이것들이 다 알고 보면은 그 효소 활성도를 높여주는 요법들이에요. 운동해라 하는 게 왜 운동하라고 그러죠? 몸에 좋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쫙쫙 뽑아주는데 그게 이제 온몸을 제일 중요한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잘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수족 냉증이 생기고 뭐 하기 때문에 이제 이유는 큰 핏줄들은 지가 알아서 빼주는데 저 안에 있는 모세혈관 조그마한 핏줄까지 막 심장이 혼자서 막 뿌리주려니까 힘들다 이거지. 근데 이제 운동을 막 하면은 이제 열이 나고, 아까 열 나면은 뭐 때문에 뭐가 좋아진댔죠? 효소 활성도가 높아지고, 또 이제 이 근육이 막 움직이고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피를 쭉쭉쭉 짜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뭐 이래서 좋다는 거잖아요. 운동하라는 이유가.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좋다는 거 이유도 이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겠죠. 어쨌든, 요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아이디어를 하면은, 야, 난 이빨을 잘 닦으면은, 이빨을 좀 이렇게, 잘 닦이려면은, 이빨이 있는 것 대부분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니까, 이 똥이 주 성분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일 거니까, 이 효소를 쓰면 잘 닦이겠네. 그래가지고 치약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효소의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다면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효소가 하면은, 평생 우리한테 끊임없이 제공되느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느냐? 식물을 통해서 하는데 식물을 많이만 먹으면 되느냐? 한계가 있다라, 한계가. 그건 무슨 한계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도 아까 전에 20대가 되면은 이제 성장이 멈추고 재생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까지는 굉장히 효소가 막 왕성하게 나와요. 이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돌을 씹어도 소화된다는 말이 그냥 노는 말이 아니고 그 효소, 그 강력한 효소가 막 쏟아져 놓기 때문에 뭐 그 어지간한 것들은 다 녹여버리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20대 이후에 점점 감소가 되기 시작하다가 딱 40대가 되는 순간, 지금의 이제 평균 연령에서 이야기하는 수명에서 40대가 딱 되는 순간 그 효소가 이제 똑같이 먹어도 몸에서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나는, 우리 뭐 이게 주변의 사람들이나 형님이나 이게 삼촌들 보면은 40 넘어가면서 옛날 같지 않다. 술을 먹어도 잘 취한다. 안 깬다. 그 주름이 자꾸 생기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피부도 탄력이 없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늙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노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노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도 안 해주고 있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몸의 효소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어도 사실은 우리가 40 이상부터 더 잘 먹잖아요. 돈도 좀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안정되기 때문에 잘 먹어요.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인데 노화의 원인이 이제 효소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제일 약한 것이 이제 심장, 폐, 신장, 간장 이런 쪽 부분에 대한 효소 활성도가 막 굉장히 떨어집니다. 42.9까지 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는 그대로 37도 유지한다 하더라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몸이 이상해집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뭐 조금만 드셔도 소화가 안 된다 해서 조금만 찬 거 드셔도 설사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그래도 몸이 자꾸 차지고 효소가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찬 거를 자꾸 더 드시니까 더 이게 이제 소화 상태나 이런 것들이 더 나빠지겠죠. 그런데 그 왜 불충분한가 하면은 불충분한 부분이 생긴다면 왜 그런가를 보면은 참 해도 너무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것들인데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인데요. 우리 몸에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만들어지고 이제 식품을 통해서 효소원이 들어와서 몸에서 이제 췌장, 간장 이런 데서 막 만들어서 효소가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저기서 막 쓰여질 거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쓰여지는데 쓸데없는데 써버릴 때는 효소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 쓸데없는데 쓸 수 있느냐? 모든 기능을 골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폭식을 한다든지 음식을 과식을 했어요. 과식을 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야 됩니까? 소화를 좀 많이 시켜야 돼. 효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효소는 어느 정도는 있는데 정상적으로 소식하는 사람하고 과식하는 사람 차이는 과식하는 사람한테 효소가 더 많이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 쓰여질 것이 그쪽에 좀 무리하게 쓰여지다 보니까 좀 다른 데 정상적인 데가 못 쓰여질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막 인스턴트 식품 또 급하게 먹지 마라. 천천히 먹으라는 이유가 다 다른 게 있네요. 천천히 효소를 썩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 급격하게 먹어버리면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분해시키려니까는 효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속하지 말라는 거야. 똑같아. 이 자동차에 그 기름 많이 든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몸 아프면은 좋다고 약 사 먹고 뭐 약도 대놓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효소가 많이 써진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약 분해하는 거예요. 약. 내가 위가 안 좋아서 간이 안 좋아서 약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약을 그쪽에서는 약발은 받았는데 그게 약을 또 그 몸이 굉장히 독한 거예요. 약이. 그래서 간이나 뭐 혈압 때문에 약을 먹다가도 위가 뭐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 이유가 독해서 그런 거거든요. 독한 거는 또 분해를 해야 됩니다. 몸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그 분해하는 데서 효소가 또 많이 쓰여지고 공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담배 피는 거라든지 과음하는 거라든지 알코올 분해하려면 또 막 효소가 막 엄청나게 쓰여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육고기 같은 거 육고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순두부 먹는 거하고 소고기 먹는 거하고 분해하는데 소화시키는데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되나? 당연히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식을 많이 해라 내지는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으라 하는 거는 그 효소 원도 있지만은 소화도 잘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소를 아끼라는 이야기 사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아끼라고 하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가 느껴져요. 옛날에는 막 맛있던 것들이 이제 라면이 맛있었거든요. 저도 요즘은 별로 라면이 안 땡겨요. 옆에서 애가 먹고 있으면은 애는 좋다고 밤에 야식으로 먹는데 난 냄새가 좀 역겨워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 몸은 이미 그런 게 안 받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 조미료 덩어리잖아요, 라면이. 그 조미료를
분해하려면 또 내 몸에서 굉장히 필요한 효소들이 많이 쓰여지는데 내 몸은 한정돼 있는데 효소가.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니는 그냥 끌리는 대로 먹으라. 그게 건강한 거지.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내가 소화해내고 분해할 수 있는 만큼을 몸에서 원하게 돼 있어요. 당이 부족하면 단 게 먹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당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고요.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특히 그것도 모르고 막 과식하고 폭식하고 음주 많이 막뭐 하고 막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하는데도 무슨 효소가 많이 쓰이지나? 엄청나게 많이 쓰여져요. 스트레스 나중에 조금 다시 다룰게요.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나이 들어가지고 자꾸 줄어드는데 질과 양이 떨어지는데 자꾸 그렇게 이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안 해. 그럼 왜 안 좋다고 하느냐? 아니 심장이 바빠지는 거라니까. 그럼 심장에 관여하는 효소가 너무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막 쭉쭉 뽑아내야 되는데 이제 좀 도와줘가지고 운동도 열도 좀 내고 막 근육도 움직이게 만들어야 피가 잘 돌아다니는데 운동도 꼼짝도 안 하고 맨날 들어 누워가지고 밥 먹고 소파에 두고 텔레비나 보고 앉아 있다 보니까 배는 녹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힘들어, 심장이.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탈이 나는 이유가 될 원인을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나이 들면 심장 쪽이 제일 효소가 부족한데 그렇게 운동도 안 하고 자꾸 돈은 많이 벌었다고 고기나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고 도시에서 산다고 매연가스 맨날 들어마시면서 출근하고 그게 행복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건강만 보면은 행복한 게 건강이 안 좋은 게 도시 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알면서도 왜 안 좋은 건가에 대해서 효소를 너무 낭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충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고 아이고 뭐 영 받아 보면 술도 많이 먹어야 되고 뭐 일 받으니까 술 담배도 피지고 매연도 마셔야 되고 인스턴트 안 먹을 수도 없고 한 번씩 가다가 또 햄버거도 땡기고 바빠 죽겠는데 맨날 밥 먹을 수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소비는 했었지만은 그래도 좀 먹는 건데 보충할 수가 있단다면은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충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소가 많은 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녹황색 채소, 곡류 중에서도 통곡식, 새싹이라는 버섯, 해조류, 발효, 식품. 그래서 우리가 된장찌개에 김치에 좋다는 것들이 그 효소가 엄청나게 막 덩어리들이에요. 유산균도 있지만은 그 효소들이 막 이제 많이 있는 것들이 과일.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먹어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하는 데 있어서 좀 과식을 하더라도 그쪽에 넉넉하게 효소가 채워주게 되면은 소화시켜주고 나머지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들은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은 조금 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이게 가능하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불로초가 아니냐. 40 넘어서 효소가 부족해가지고 늙기 시작하고 주름 생기고 뭐 흰머리 생긴다고 하는 그게 노화의 문제인데 불로초라는 늙지 않게 만드는 진지황이 찾아오는데 그때 못 찾았는데 그때는 효소라는 개념이 몰랐거든 애들이. 그래서 이제 봤더니 야 이거 잘만 대준다면은 불사초는 안 되지만은 늙는 거를 좀 늦춰줄 수는 있겠구나. 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돼. 효소가 그래 중요하다면은 내 말이 맞다면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야, 그럼 효소가 많은 걸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자꾸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고 너무 끓이 먹지, 튀기 먹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우리 선조들이 기가 막힌 지혜가 있는 게요. 데쳐 먹는다는 표현을 해요. 데쳐 먹는다는 게 뭡니까? 나물 같은 거 할 때요. 중국이나 서양 가보시면은 뭐 전부 다 일본만 가더라도 막 튀겨 먹고 끓여 먹고 이래요. 내가 중국에서 한 1년 살았는데 그 슈퍼마켓 할인점에 딱 가보면요. 제일 매대 큰 데가 그 식용유 파는 매대인데 식용유가 우리는 보통 1리터, 2리터짜리잖아요. 얘들은 4리터짜리 이따만한 거가 막 쌀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한 2개씩 사들고 와요. 왜? 중국 사람들은 기본 요리하는데 기름이 안 튀기면 요리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써야지요. 그럼 효소 아무리 좋은 원료를 가지고 하더라도 효소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48도 이상 되면 죽어버리는데 효소는.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걸 데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대장균이나 몸에 안 좋은 이런 균들만 살짝 죽이고 효소는 파괴되지 않는 조리법 중에 기가 막힌 게 우리 나물들이에요. 그리고 비빔밥이 죽인다는 것이 그런 나물들을 가지고 밥을 비벼서 골고루 여기에 어떤 효소가 있을지 저기 효소인지 모르니까 골고루 먹어라. 그다음에 잘
잘 이제 비벼서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비빔밥이라는 게 사실은. 왜? 데친 나물을 주로 이용하고 효소 파괴가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볶음밥보다도 그냥 비빔밥이 좋다는 거죠. 자,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보면은 이제 가장 자연에 가까운 거를 먹는 것이 좋고, 그래서 요즘 유기농 그대로 뭐 먹고 그 껍질째 그대로 먹는 과일들이 비싸지만은 그것들을 찾는 이유가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는 조리, 가열, 가공, 조미료, 막 화학 첨가물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이제 음료하면서 식품 하면서 제품 개발 철학 내지는 방향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나는 이제 음료나 과자를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 100도에서 살균을 해야 되고, 또 과자 만들려면은 막 기름에 튀기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우리 저 막 그 무슨 유라고 그럽니까? 그 애들 과자들 대부분들이 저 튀긴 거잖아요. 거기다가 막 설탕 범벅에다가 막 색소 향 같은 거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살균하고 튀김이라면은 맛 향이 다 날아가고 색 다 발해버리고 막 그 영양 다 파괴되니까 색이 날아가면 색소를 넣어야 되고 향이 날아가면 인공향을 넣어야 되고 또 오랫동안 보존하려다 보니까 보존제 넣어야 되고 또 깔아앉으니까 유화제 넣어야 되고 막 그 첨가물들이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요, 제가 식품을 15년 했었으면서도 제가 그걸 만든다면은 내가 먹고 살라고 하는 것밖에 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나 유기농만 이런 것만 갖다 팔아야 되느냐? 그것도 사람들한테, 현대인들한테 너무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 60, 70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옛날처럼 똥 뿌리고 거름 주고 했던, 그래서 유기농이 별거 있어요. 무농약 이런 거로 재배한 거를 가지고 집에서 네가 만들어 먹고 애들 과자도 만들어 주고 음식도 다 집에서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맞벌이 부부가 갈수록 늘어나고 싱글족들 늘어나는 현대인들 속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불가능한 이야기 사실은. 그 가공식품을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지만 영양은 좀 있어야 되겠고 또 맛도 있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데, 현재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리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 소재도 중요하지만은 그 소재가 내 입에 들어갈 때도 그대로 친환경 소재가 내 입에 들어가는가 봤더니 아니더란 얘기죠. 그 중간 과정에서 막 첨가되고 튀기지고 볶고 난리 났더라고. 아, 친환경 가공법이 더 중요하구나. 이 시대, 앞으로 시대에는. 이런 생각을 내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친환경 소재 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지만은 친환경 가공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품은 좀 한정되겠죠.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공법들을 써서 만들 수 있는 제품군들은 내가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제품을 내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는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결국 그 먹는 것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그 피가 이제 영양을 싣고 온 몸에 가고 이제 하는데, 그 피를 딱 피검사하면 우리가 대부분 질병이 나오는 이유가 그 대부분들이 피를 통해서 이제 온몸에 전달되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 혈액하고 이제 그 콜레스테롤 많은 거라든지 지방 많은 뭐 비계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은 사람들하고 피를 비교한 것만 봐도 뭐 한눈으로 봐도 이제 탁하고 문제 있다는 건 느낌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영양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거다라는 건 쉽게 생각 있잖아요. 또 혈관도 막히고. 그 보면은 막 튀기고 했던 이런 걸 화식이라고 보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좀 이게 생거를 많이 먹고 과채, 야채 이런 걸 많이 먹은 사람들을 혈액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모양부터 달라요. 이쁘장하게 동글동글하게 잘생겼는데 막 저렇게 들어보고 찌그러지고 이게 좋은 피, 나쁜 피들이 결국 우리 먹는 것들, 그다음에 그 생활 운동 부족이나 담배 흡연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이 피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 이제 좋고 나쁜 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 좀 길어지는데 내가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장 균형이 있고 대사 균형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또 한 번 놀란 게 이제 우리 인체 신비에 대해서 면역력을 많이 들어봤는데, 면역 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내 몸은 내가 내 병은 내가 낫는다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우리 몸은 스스로 고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도 옛날에 잘 몰랐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뭐 불주사, 뭐 예방주사 많이 맞았었잖아요. 그럼 흉터도 막 남아있고 하는데, 그 예방주사가 뭡니까? 이번에 신종플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방주사 접종했잖아요. 백신. 그 다음에 장티부스님, 콜레라는 옛날에 어릴 때 다 맞았어요. 그게 뭔지, 나는 옛날에 그냥 그 균을 잡아 죽이는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 주사약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장티푸스 예방주사는 장티푸스 균을 넣더구만요. 그다음에 신종플루는 신종플루 균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요. 아주 미량해. 그 무슨 말이냐? 균을 잡는 놈을 넣는 게 아니고 치료약을 넣는 게 아니고 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 균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막 약하니까 이제 때려잡았겠죠 몸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는 나 기억해 놓겠어. 다음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해가지고 몸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들어오면은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게 면역이잖아요. 그게 예방주사고. 요리 이해하면 이제 면역에 대한 개념은 우리 몸에서 그런 면역을 가지고 있다는 걸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방주사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그런데 그 면역을 이해를 하기 위해 면역이 좀 어렵지 않느냐 싶은데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이어서 신경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신경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나면 참 인체가 정말 대단한 건데요. 우리 몸에 아기 때 처음에 자궁에서 딱 태어나면은 관이 두 개가 딱 생겨납니다. 관. 하나의 관이 소화관, 목구멍에서부터 똥구멍까지 음식 먹고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뭐 오장육부 거쳐가지고 이제 배설하는 이런 소화에 관련되는 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관이 하나 딱 생긴답니다. 신경이 이제 그만큼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재생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중학교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번 신경을 보니까 신경에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중추신경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뇌신경. 중요하니까 해골로 딱 감싸고 있는 이 대뇌, 소뇌 뭐 이런 간뇌 같은 뇌가 그 좀 신경들입니다. 신경줄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척수. 그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온몸에 신경을 퍼져나가게 만드는데 그 통로가 척수라고 있어요. 이제 여기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뇌에서 쭉 내려온 저기 관이에요. 저게 절로 통해 가지고 신경이 가지고 온몸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중추신경입니다. 척수까지가. 그다음에 그 척수에서 뇌에서부터 쫙 퍼져 나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말초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말초신경 장하지 말라는 건 좀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초신경은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인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신경을 체성신경이라 그러고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신경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 왜 참 이거 병리학 생물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소위 말해서요. 대부분의 우리가 행동하고 느끼고 하는 거는 대뇌에서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뇌가 중추신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절대 대뇌 말을 안 듣는 놈들이 몇 명 있어요. 뭐냐? 그게 자율신경이에요. 지 맛대로 한다 해서 자율신경 이름도 그래 만들어놨어요. 뭐 어떤 거냐? 주로 우리 오장육부 숨 쉬고 소화시키고 뭐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뇌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내 잠잘 때 어떻게 할 건데? 잠잘 때도 숨은 쉬어야 되고 뭐 소화도 될 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컨트롤 내 이성을 가지고 컨트롤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쉬고 있더라도 지가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기능을 하게 만들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게 참 대단해요. 그래서 뇌신경이 다치면은 그 몸에 뇌신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성신경이 이제 몸에 있는 건데 감각하고 운동신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거 딱 됐을 때 뜨거 할 때 감각이 먼저 느낍니다. 뜨겁다 하면 내려갔다가 내서 빨리 손 떼야지 임마 딱 떼는 거예요. 그때 운동신경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지나가다가 이제 이쁜 여자가 싹 지나가면은 탁 돌아보잖아요. 왜 돌아봐요? 남자 멋있는 사람 돌아보잖아요. 왜 쳐다봐요? 한 번 더 보려고. 이쁘다! 라고 신신경이 보고 내로 딱 했더니 이쁘다며. 그럼 더 봐요? 더 봐라 하고 탁 돌린 거예요. 운동신경.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감각신경과 이 운동신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말초신경은. 그런 일반적인 신경인데 자율신경은 그런 것 감각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지가 알아서 이제 숨도 쉬고 소화도 하고 이제 다 이제 기능을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뇌를 다치면요. 소위 말하는 식물인간 개념이 뭐냐면은 뇌를 다친 거예요. 중추신경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잘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얘가 운동신경이 이제 멈춰버렸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냄새도 못 맡고 그냥 멍하니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지. 근데 살아가지고 숨을 쉬고 있단 말이에요. 똥을 좀 받아내고 앉아있고. 그 뭐냐면은 자율신경을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추신경을 다치면은 감각과 운동은 못하지만은 이 오장육부는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이게 식물인간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건 인간구신도 못하는데 살아있다는데. 이게 자율신경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중추신경은 죽거나 다쳤어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자율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병이란다면은 이 대뇌에 하는 건 주로 정신병에 관련된 거예요.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 전두엽, 뇌가 다친 거예요. 이 사람이 뇌의 이성을 판단하는 부분을 좀 다치다 보니까 재생이 안 되니까 지가 누구 죽이고 나서도 내가 잘못했다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못 드는 거예요. 이 다친 거예요, 그 사람은. 환자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교통사고가 났든 어떤 사고가 났든 태어날 때 잘못됐든 간에 그런 쪽 부분에 손상을 입은 사람은 자기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성악설이 해가지고 못된 놈이 아니었단다면은 다쳐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자,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우리 오장육부에서 병이 다 생기잖아요. 뭐 간, 폐, 이런 것들은 그건 자율신경의 문제라는 걸 쉽게 이해가 돼요, 이제. 근데요, 이 자율신경에도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두 놈이 참 기가 막히게 시소 같은 거예요, 시소. 하나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고요. 하나 내려가면 하나 올라가는데 제로섬 게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지, 제로섬 게임. 합이 항상 제로야. 다시 말해서 교감하고 부교감이 우리 몸에서 온몸을 같이 이제 움직여요. 교감이 있으면 부교감이 같이 딱 붙어 있어요. 한 쌍으로 이제 온 몸에 다 이제 퍼져 있는데, 교감이 신경이 좀 활동을 많이 하면 부교감이 작아져 버립니다. 이게 6이면 이게 4가 되고, 이게 2가 되면 이게 8이 되고, 항상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요, 지그가. 110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이제 풍선 효과가 눌리면 한쪽에 튀어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균형을 딱 맞출 때 정상이에요, 우리 몸이. 그게 깨지면은 이 균형이 내가 균형론이 참 멋지게 지은 것 같은데, 영양도 균형이지만 대사도 균형이지만은 아까 말한 대사 균형이 뭐냐면은 소화 효소와 대사 요소가 밸런스를 잘 맞추고 무조건 채워주고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역 부분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신경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자율신경이 딱 균형을 자기한테 필요한 정도의 밸런스를 못 맞추면은 그거를 이제 맞추는 거를 기량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못 맞추면은 자율신경 실조증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조화가 실했다라고 실조증이라고 해요. 이제 그때 이제 큰 병이 생기는데, 많은 병들이 생기는 것도 아까 막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놈이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자율신경에 교감하고 부교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 맞춘다고 했는데,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교감신경은요, 조금 이렇게 흥분하는 놈들이에요. 활동하게 만드는 애들이고요. 부교감은 안정시킨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잠자다가 딱 일어났어요, 아침에. 그때부터는 우리 몸에 있는,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이 지가 알아서 탁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교감 쪽이 먼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딱 잠잘 때 되면은 부교감이 확 나와 설쳐요. 그 부교감이 막 몸에서 활동을 합니다. 요 게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는 부교감이 또 활동을 합니다. 대부분 움직이는 거는 교감이 움직이는데, 여기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눈이 땡 커지고 막 타액이 분비되고 힘이 마르고 근육이 막 힘이 이제 하고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막 혈압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전부 교감 쪽이겠죠. 반대로 하면은 심장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혈액도 좀 천천히 흐르고 눈도 좀 이렇게 이제 빡빡하지 않고 이제 눈 동공도 작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잠잘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이제 부교감이 움직이면서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교감신경은 에너지고 흥분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란다면 부교감 쪽은 안정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대부분은 교감이 이제 활성이 되는데 몇 군데는 반대예요. 부교감이 이제 활동하는 거죠. 특히 소화 쪽 부분은 위, 장 이런 것들은 부교감 우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바쁠 때, 열받아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교감이겠습니까? 부교감이겠습니까? 흥분돼 있으니까 일 막 이럴 때는 교감 쪽이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교감이 돌아가면 아까 말했는 것처럼 부교감이 작아진다 했습니다. 작아지다 보니까, 근데 소화는 부교감이 지가 움직일 때 이제 운영된다 했잖아요. 밥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쁠 때는 밥 안 먹, 밥 생각이 없어요. 왜? 교감이 막 가지고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소화 쪽에. 이 대목 나왔으니까 여자들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만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교감신경이 그게 다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든 육체적 스트레스든 막 누구한테 내 몸도 스트레스 받고요, 정신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면 교감이 발끈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게 오래 지속되면요, 부교감이 계속 작아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이해하면요, 열받고 스트레스 받을 여자들 막 퍼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뭘. 왜 그러냐면은, 이걸 먹고 막 위를 움직이려면 부교감이 활성화되니까, 부교감이 활성화되면 교감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은 커져 있는데, 막 먹어버리면 부교감이 막 활동하니까 교감이 또 작아지니까 스트레스가 좀 까놨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되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비만의 원인이 제일 큰 게 그거라는 거예요. 미치겠는데 먹을 때 보면 이상하게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이치는 다음 이야기예요. 다음에 생식기. 솔직히 있지만은 막 정신없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저 부부관계 잘 생각도 안 나잖아요. 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자꾸 귀찮게 하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식 기간도 교감 부교감이 반대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숨 쉬잖아요. 이 교감 부교감이 온몸에 우리 생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숨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그래 안 돼요. 들숨이 교감이고요, 날숨이 부교감입니다. 그래서요, 숨을 들이쉴 때는 한번 해보자 이럴 때 이제 교감신경이 바짝 하는 거고요, 뱉을 때는 부교감이 좀 안정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숨 푹 한번 쉰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마음이 좀 착 가라앉잖아요. 그 부교감이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숨 쉬는 거 하나에도 교감 부교감이 작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식기, 소화계, 모든, 그다음에 심장, 모든 것들이. 남자들 발기하는 거는 부교감입니다. 사정하는 거는 교감이에요. 그래서 발기 오래 하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부교감을 높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 이치는 아시겠죠? 이 이제 교감 부교감의 이치를. 그 이제 아드레날린 러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음에 얘기해요. 근데요, 희한하게 우리 몸이 교감 부교감은 그렇게 끊임없이 자고 일어나고 할 때 이제 그게 교감 부교감이 알아서 활동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요즘 보면은 이 전기가 들어오고 일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수면 부족이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잠을 별로 못 자면요, 잠을 자야 부교감이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데, 자꾸 교감신경이 움직이게 돼. 일을 하니까 밤에. 그래서 우리가 한 7, 8시간 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루에 24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감하고 부교감은 크게 보면 6대 4입니다. 교감이 6이고, 부교감이 4예요. 그런데, 그러면 4, 2, 8, 4, 4, 16 해가지고 한 9시간, 10시간 자야 부교감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밥 먹을 때는 또 부교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3끼 3시간, 내지는 한 2시간 정도 하고 잠자는 건 7, 8시간 하면은 딱 6대 4가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제때 먹고 제때 자고 하면은 건강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교감하고 부교감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얘기예요. 왜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교감신경이 딱 항진되면요, 우리 몸에서 그 호르몬이 나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약간 신경이라 했잖아요, 교감이. 그 신경이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달하는데 그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교감신경이 하면 아드레날린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일이 막 근육이 하고 심장이 빨라지고 막 100m 달리기 하려면 아드레날린이 완전히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부교감 하면은 반대로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이런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엔돌핀은 대충 알잖아요. 뭐 기분 좋아지는 거. 또 어디 뭐 다리 차에 찌어가지고 완전히 뭐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도 아프다 소리 혹시 하는 거 봤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옆에 들어누워 있는 사람. 그때는 우리 몸에서 급격하게 부교감 그 호르몬을, 그 도파민이나 엔돌핀을 막 쏟아내게 만들어가지고
통증을 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물질에는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물질 성질도 있고 진통제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아픈 사람들 옆에서 막 웃기고 이러면요, 그 순간에는 자기 아픈지 모르고 그냥 웃고 있는 이유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몰핀보다 한 200배 높다고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몰핀이 그 굉장히 강력한 주사 안정제인데 그것보다 200배가 더 높은, 그러니까 효소 강력한 못지않게 이 호르몬도 그 역할을 하는데요. 요 놈들이 정상적으로 딱 하면은 지 기능을 다 하는데 이게 좀 과해버리면은, 그럼 아드레날린이 많이 넣어버릴 거예요. 60 정도만 하루에 나와야 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자고 막 밥도 안 먹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60, 70, 80, 90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상태가 이제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지속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정상세포까지 공격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드레날린이. 그러니까 이 흙문제다 보니까 지가 좀 독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그게 지나치고 지속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포까지 막 공격을 해가지고 궤양성 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염증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아드레날린이 막 있을 부르트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염증성 질환이 나오고, 이게 계속될 때는 궤양이 되고, 궤양이 계속될 때는 암까지도 가는 이유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암 걸리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최근 한 1년 내지는 2년 전에 급격하게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마 열이면 열이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은 한 1년, 2년 동안 스트레스 받아가 교감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세포를 공격하고 막 궤양성까지 이제 염증성 질환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부교감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9가 되면 이게 1밖에 안 되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거를 받아서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에도 딱 두 가지 있어요. 너무 복잡하죠. 이제. 근데 내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 아드레날린하고 교감신경하고 아드레날린 내려오는데 이게 과립구라는 게 있고 백혈구 중에 면역세포거든요. 아까 내가 면역 이야기했잖아요. 그 면역세포 중에 과립구, 림프구가 있는데 그 과립구가 아드레날린을 수용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을 수용하는 게 림프구에 있어요. 자, 이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과립구에 있는 백혈구 세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면역세포가 하는 것 중에 뭐냐면 과립구는요, 주로 염증, 우리 병이 주로 뭡니까? 균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쳐서 사고 나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염증과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아까 그 염증 생기는 게 아드레날린 때문에 생긴 거고, 그 과립구가 그거를 막아주는 면역세포를 만드는 놈이에요. 그런데 과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아주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게 이제 정상세포까지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림프구는 뭐 하느냐면은 주로 바이러스를 하는데 결정적인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그 예방주사 맞은 것이 균이 들어온댔잖아요. 그 균을 너는 장티푸스야, 너는 신종플루야라고 판단해가지고 딱 그 공격하는, 방어하는 그 군대를 만드는 게 이 림프구에서 합니다. 그 부교감하고 라인이에요. 이 친구 라인은. 그 친구가 이제 딱 갖고 있다가 나중에 오면은 이제 공격해가지고 하는 그게 이제 얼마나 이 세포, 림프구,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 쪽에 많으냐에 따라서 면역력이 크냐 작으냐라고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항체를 만드는 게 그 림프구인데 NK세포라는 놈도 림프구에서 만들어내요. NK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데 자살하는 세포예요. 이 친구는 우리 몸에 암세포만 발견되면 가가지고 같이 죽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놈이 요 NK세포인데, 이 NK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구에서 만들어지고, 림프구는 부교감이 항진될 때 따라 올라간다. 자,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때는 교감신경이 6만 돼야 되는데 9까지 가버렸어. 잠도 안 자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좀 전에 NK세포나 항체가 1밖에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럼 이만은 아드레날린과 이 부분은 계속 염증을 만들고 궤양성으로 악화시켜 나가고 있고, 그거를 공격하는 놈은 이제 숫자가 작아가지고 공격력은, 방어력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병원 가봤더니, 암입니다. 이러면. 왜? 암세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암세포가 뭔지 아세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뭐 대단한 건지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재생 이야기를 했잖아요. 피부가 됐던 28일 한 번씩 계속 재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가 죽을 때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에요. 이상한 세포지. 비정상 세포죠. 그래가지고 자꾸 껍데기가 두꺼워지고 막 부피가 커지고 양이 많아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은 자꾸 혈액이나 이게 영양분을 막 넣었다 뺐다고 하면 막 또 적당하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포가 늙어지고 두꺼워지고 하니까는 기능을 못 하네. 이 간에 있는 세포가 자꾸 그 기능이 못 와가지고 점점점 커지면 암세포가 되는데 그 암세포라는 놈이 기능을 못 하니까 간암, 위암 이런 거예요. 그걸 공개하는 NK세포는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더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못 하고 지키지도 못 하고 그게 이제 노출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손에 잡힐 정도로 내지는 딱 병원에서 찍어보면 보일 정도로 세포가 커져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세포들이 이제 커져져. 그게 암세포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를 키우는 놈이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때 그런 게 나타나고 그를 막는 놈은 갈수록 또 상대적으로 작아져가지고 못 막아내니까 암도 걸리고 병도 걸리는 이 이치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현대인들은 교감이 발달됐겠어요? 부교감이 6대4가 밸런스 맞추기 어려워요. 저 선인들 아니고는. 수도자들 정도는 딱 자기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기, 좋은 물에, 좋은 그냥 채식만 하지요. 절 음식들 먹으면서 또 뭐 기본적으로 딱 잠잘 시간만 자고 다 이렇게 합니다. 흥분도 안 하고요. 왜 웃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바빠 죽겠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교감신경이 항상 항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게 지금 나도 지금 교감신경 처음에 올라와 있는 벌겋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질병에 걸릴 노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답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이까지 이야기하는 중에 풍선 제로선 게임이 있으니까 그런 현대인들한테 부교감을 자극을 시켜주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교감이 작아져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부교감이 확 늘어날 수 있는 뭔가의 행위를 하면은 교감은 작아져 버리니까 NK세포도 늘어나고 항체도 막 늘어나서 공격 방어도 늘어나고 이거 또 공격하는 놈은 작아지고 야 이게 답이구나. 근데 스트레스 이야기하면 이미 다 내가 이야기한 거고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교감신경이 자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해가 될 거예요. 심하거나 지속될 때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이 항진된다고 했고 그럼 아드레날린이 쏟아지고 이 하나 더 추가한 건 코티졸이라는 것이 아드레날린하고 같이 돕니다. 이것도 호르몬인데 이 코티졸이라는 놈은 뇌하고 심장의 혈액을 10배 이상 막 쓰게 만드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다 소모시켜버리는 거니까 못된 놈이. 이게 이제 막 분비가 늘어나고 그럼 가리구, 면역세포의 가리구가 늘어나가지고 세포가 파괴되고 개양성, 심혈관 질환 등 소화기 장애, 감염성 대장 증후군, 각종 암세포의 NK세포 수준은 작아지고 기억, 감성 등 뇌 해마조직, 뇌세포가 파괴되고 수면 장애, 탈모, 비만 이게 우리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부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나온 결과들이라고 쉽게 이해됐을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면은 예방도 되지 않느냐. 치료까지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또 뭐 유사 의료 행위처럼 들릴 것 같아 싶어서 이제 자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아세틸콜린, 엔돌핀, 막 다이돌피린이 논다는데 제가요 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대체약들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대체약이 뭔가 그래 봤더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백 개 수천 개들이 요법들이 테라피 하는 것들이 맞는데 크게 분류를 해봤더니 세 가지 분류가 만들어지는데 크게 정신적인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신체 기반인 거. 세 번째가 생물학적인 거예요. 현대의학도 내가 서울대병원의 의료 과목들, 서울대 의대에 공부하는 과목들을 너무 많은 과목들이 진료과가 있는데 그걸 크게 또 세다만 가보니까 똑같이 나왔어요. 신경정신과, 내과, 외과. 그래서 뭐 이렇게 눈, 코, 위 뭐 이런 것도 나눠졌을 뿐이지 크게 보면 신경정신과, 내과, 외과. 그 다음에 대체약도 봤더니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뭐 요가, 뭐 이렇게 단전호흡, 수면요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신요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 기반, 막 누르고 해가지고 뭐 발 마사지니, 침뜸이니,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니, 뭐 이런 온열요법이니, 뭐 이런 것들, 발 마사지 이런 것들이 몸을 자극해가지고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그 신체 기반 테라피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기반,
뭐 허브요법, 식이요법, 뭐 효소요법 많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 똑같더라. 그리고 특히 대체학 쪽을 자세히 봤더니 그 밑에 있는 적혀 있는 것들이 일부를 내가 적어놨습니다만 스트레스를 없애준다는 거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교감신경을 낮추는 요법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기가 막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걸 떠나서 테라피를 떠나가지고 어른들이 한 말 있잖아요. 야, 취미생활 좀 많이 가지고 여행을 자주 떠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음식 골고루 나눠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것들이 전부 부교감 활성화를 해주는 요법들이에요. 생활 속에서. 거기서 조금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이제 그 대체의학하는 요법사들, 치료사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고 얘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현대인들한테는 그 처방이라는 것이 그거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부교감을 높여줄 수 있는 먹거리, 활동,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교감은 자연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 항체가 면역세포가 더 늘어나고 특히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더 늘어나서 건강을 유지하고 암이 몸에 온다 하더라도 퇴치가 될 수 있는 이 이치예요.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이제 암을 잘 안 걸리고요. 불가피하게 암에 걸릴 수밖에 없이 맨날 매염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은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잠도 많이 자야 되는데 잠도 많이 못 자고 부교감을 해주려면 잠도 많이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나 이런 여가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그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천지차량이에요.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 이치는 이제 이해되셨을 거로 보고 부교감 활성화 중에 가장 쉬운 거네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나머지 뭐 어디 가가지고 돈 들고 하고 시간도 내고 해야 되는데 이 웃음요법은 돈 하나도 안 들고 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교감 활성화 운동요법입니다. 강력하게 제가 추천하는데 이야기하다시피 일소 뭐 일로 한 번 웃으면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번 늙어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어른들 한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교감 부교감으로 설명해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80평생에서 웃는 시간이 20일밖에 안 웃는데요. 웃는 시간만 모아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애들을 봤더니 애들은 6살 같은 경우는 한 400회 이상 웃는데요. 하루에 맨날 웃는데요. 얘처럼. 근데 어른들은 하루에 평균 14번 웃는데요. 근데 하루 한 번도 안 웃는 날도 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웃음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없어지는데 그 이유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이 너무 항진돼서 그렇겠죠. 근데 이 효과가 얼마나 크냐 봤더니 신체 근육이 우리가 630개가 있는데 웃을 때는 231의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얼굴 부분이 15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근데요, 사실은요, 이 웃음이 기가 막힌 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림을 못 보여주는데, 그림 앞에 조금 있나요? 이거 좀 이야기 어렵고, 그냥 설명으로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 몸에 약간 자율신경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온몸에 같이 퍼져 있다는데, 경로가 달라요. 교감신경은 어디로 갔냐면은, 뇌에서부터 해가지고 척수로 해가지고, 주로 이 흉추, 척추 등뼈에 있는 쪽 부분에서 온몸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피곤하고 이러면은 등 마사지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면은 좀 시원하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 척수 주변에 그 교감신경절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극해주니까 똥도 커지고 근육도 좀 힘이 나고 해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교감, 너무 내가 흥분했을 때 좀 진정시키고 싶을 때 그 신경절을 좀 마사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신경절은 어디로 지나가느냐? 이놈은 좀 독특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가지고 이 장 안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만질래도 잘 안 만져져요, 이 부교감 신경절은. 근데 기가 막히게 몸에 가는 거는 글로 가는데 얼굴 쪽 부분은요, 부교감 신경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얼굴 쪽으로 딱 타고 내려가가지고 3번, 5번, 7번, 9번 내신경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4가지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눈물샘, 얼굴 근육, 혀, 침샘 이 4가지가 3번, 5번, 7번, 9번이거든요. 이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이 부교감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팍 받으면 눈이 뻑뻑해지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얼굴이 근육이 경직되고 이것들이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부교감질이 그걸로 같이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웃음이 왜 좋은가 방금 이해가 바로 돼버릴 것 같은데, 그냥 미소가 아니라 반대소, 포복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포복절도가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면은 내장이 아픕니다. 막 세게 웃으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내장 운동이 되는 거예요. 눌러서는 이 내장이 잘 안 되는데 굉장히 크게 웃으면은 내장이 막 흔들립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내장 주변에 있는 부교감 신경질이 자극이 돼요. 그다음에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 아까 말한 샘 근육 쪽에 부교감질이 있댔죠. 그게 또 자극이 돼가지고 부교감 활성화 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했죠? 교감신경을 낮추게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돼요. 이 대목에서 한번 웃고 시작해. 이 3번 정도 웃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웃어봤지만은 아까 지금 내가 덜숨 날숨도 얘기했어요. 덜숨은 교감이라 했고 날숨은 부교감이라 했잖아요. 웃음은요 평상시에 덜숨 날숨은 짧아요. 숨 쉬는 게. 근데 한번 웃으면요 굉장히 날숨이 길어집니다. 보세요. 숨 쉬면은 이 정도지만은 웃으면은 욱수를 길어요. 그러니까 날숨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부교감에 굉장히 막 흥진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웃음 요법 하시는 분들이 막 이거 하면 앞노 났고 뭐 머리가 하얘지고 막 하얀 머리가 까매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들이 보면 저 사기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나는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이해가 맞아요. 그게 부교감 활성화 운동을 하고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라 해요. 몸은 굉장히 단순해가지고요 이 신경이 이 뇌는 똑똑한데 이 자율신경은 지가 좀 우둔하게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구 생각나고 매실 생각하면 침이 씩 고여요. 쥐고 살구도 없는데도 그러니까 억지로만 웃어도요 이거 뭐 우리 주인이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막 엔돌핀하고 도파민 쏟아낸다는 게.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라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부교감에 안세틸콜린, 도파민,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웃고 나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 또 뭐 아픈 것도 좀 없어진 것 같고 막 하는 느낌이 그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좀 안 좋은 몸이 안 좋으신 분 있으면은 억지로 웃게 돼요. 그게 효도입니다. 또 웃게 하셔야 돼요. 더 좋은 거는 뭐 그런데 요법 하는 데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가서 한번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얻는가를 배우고 오면 더 좋겠죠. 참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을 잡고 가고요. 금방 이제 한 5분 안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요 대목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인병 이야기하는데 이름이 바뀐 거 혹시 아세요? 생활습관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미 미국에서는 35년 전에 그 의문이 하나 제기가 됐어요. 정부에서. 야, 미국 가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알고 있고 의료시설이나 기술도 최고인데 매년 의료비가 늘어나고 평균 수명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실제로 미국의 평균 수명이 지금도 한국보다 짧습니다. 일본은 제일 장수 국가 중에 하나고 한국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데 미국은 낮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돈도 매년 건강 지출도 많이 하고 있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30개국의 최고의 전문가들 영국 왕실에 있는 건강 전문가까지 다 불러가지고 280명이 모여가지고 2년 동안 연구를 시켰어요. 가지고 놓은 게 5,000쪽짜리 맥거번 보고서라는 유명한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제 미 의회에 1975년도에 제출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딱 뭐냐면은 그 수천 권의 5,000페이지 쪽에 한마디로 딱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일찍 죽어 병 치레를 많이 하는 이유는 미국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 음식이 문제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콜라 같이 막 콜라 캔 하나에 그 뭡니까? 각설탕 9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 설탕물이에요. 사이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먹지 마라. 해가지고 막 저끼리 분쟁하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미국 가면 코카콜라고 맥도날드인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상 웰빙이라는 것이 트렌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누가 가면 제일 오래 사나요? 일본 사람들이거든. 일본 사람들이 음식 문화를 따라 배우자 해가지고 일본에 스시 전국에 쫙 깔렸어요. 미국에. 이게 이제 35년 전 이야기고 일본에서도 이미
50년대부터 성인병 해오다가 78년도에 습관병, 이 보고서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얘들이 이제 적어도 보니까 동의가 됐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생활습관병으로 91년도에 명명을 하고 96년도에 정부에서 공중위생심의위원회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전 국민 통해서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분식 먹기 운동, 일자녀 자녀 캠페인 하듯이 정부에서 일무, 이소, 삼다 운동을 하자. 그건 무슨 말이냐? 일무, 무연, 담배 피지 마라. 이소, 소식, 소주, 음식하고 술은 조금만 먹어라. 그 다음에 다동, 다휴, 다접, 많이 움직이고, 많이 쉬고, 많이 사람들을 접해라. 이런 일무, 이소, 삼다 운동만 잘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습관병, 옛날로 맞추면 성인병, 그전 노인병은 안 걸린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성인만 되면은 주로 많이 걸리는 줄 알고 성인병을 했는데, 요즘 봤더니 젊은 애들도 막 당뇨, 고혈압 막 이렇게 걸리더란 말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맨날 인스턴트 먹는 거에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생활습관병으로 바뀌었어요. 그 한국은 돌아봤더니 2003년도에 내과 학회, 그것도 학회에서 자기네들끼리 야, 우리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바꾸자 하고 저희끼리 동의했고, 그 저희끼리 그냥 학술 발표만 하고 있는 수준이고 전 국민도 잘 몰라요. 바뀐지도 모르고. 정부도 그냥 이 중요성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서는 개인의 건강지수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모인 사람들이 국민의 건강인데, 국민의 건강지수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행복지수의 1번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나라는 이렇게 대대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개몽하고, 국민운동까지 하고 있는 판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나 묻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다면은, 그걸 생각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운동하는 거예요. 좀 어설프지만은 이렇게라도 알려야 되겠다. 박수 안 치는 것 같아. 사망 원인도요. 한국의 사망 원인을 보면은 10대 사망 원인이 1번이 암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 3명 중에 1명은 암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2등이 뇌혈관 심장이고요. 참 4위가 자살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보면요. 자살까지도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습관, 식습관에서 문제 오는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법도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영양균형, 대사균형 당연히 중요하고, 면역균형 중에서 면역균형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부교감신경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밑에 있는 그림이 있죠. 먹는 거, 독서, 동호회, 그다음에 운동, 수면, 웃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를 낳는 거다. 중국의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화가 문제는 입을 통해서 나간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병은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 먹는 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정신적 건강 부분인데, 오늘은 이 육체적 건강만 가지고도 시간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대목은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내가 한번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다 좋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매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하다, 상상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하를 붙이면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말을 왜 좋아하냐면, 아무리 많은 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 안 하면 내한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설령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생각하면 언젠가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해라. 거기다가 다행히 희한하게 ing라는 단어를 붙이면요, 생각하는 사람 이 아래다가 ing를 붙이면은 재미있는 단어가 됩니다. 생각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기가 막힌 단어가 저는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고, 앞으로 어떤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하더라도 건강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일 겁니다. 어쨌든 그 꿈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현실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할 때 건강도 유지되고, 그게 개인 건강이 유지될 때 사회 건강, 그다음에 국가 건강, 세계 인류 건강의 기본이 되겠다. 수신, 제가 지구 평천하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수신, 자기를 수련하라가 아니라 자기를 지켜라 에서부터 출발할 때 가정과 국가와 세계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